오랜만에 뵙네요. 네, 새해가 밝았고 새해 첫 세미나입니다. 네, 어쨌든 첫 세미나인 만큼 또 힘차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제 매달 설명은 드리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 또 놓치시거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저희 이제 UNC REA는 2020년 8월에 설립이 됐으니까 1년 반이 조금 안 된 그런 자산 컨설팅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 제가 이제 한국 서울 본부에 있고 중국 칭다오 지사 이제 대표가 있고요. 아마 지난달에 저희가 설명드렸을 때 이제 미국, 베트남 런칭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그 국가를 좀 더 추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캐나다, 독일 쪽으로도 저희가 런칭을 좀 준비 중에 있고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상반기 중으로 뉴욕 지사를 런칭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LA 지사도 어쩌면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중에 런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에 아마 지사를 설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독일은 현재 아마 프랑크푸르트 예정이 있고 베트남은 아직 그냥 계획만 있는 상황인데 뭐 특히나 뭐 동남아 쪽도 오미크론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상황이 워낙 좋지가 않다 보니까 현재 예상으로는 올해 하반기 정도 런칭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영업은 뭐 중개, 대리, 또 다양한 투자 자문, 또 관리, 임대업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조금 더 이제 사업을 비교시켜서 개발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그 프라이빗 자산 관리를 하는 회사고요. 가장 집중하는 이제 고객분들은 해외에 계시는 교민분들이시다. 특히나 이제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중국 교민분들이 가장 메인 저희 고객님들이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울립니다. 울리나요? 예. 끝에 부분이 약간 조금 뭉개져서 들리는데 저만 그러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요? 예. 일단 좀 진행하면서 또 울리면 말씀 주시겠어요? 그러시죠.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일단 UNC REA는 저와 배덕형 대표가 함께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SL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 이제 자회사고요. 특히나 중국에서는 중국 부동산 분야 거주 및 자산관리 전문 업체 EMJ 컨설팅의 이제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해외에 계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업무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이유로 특히나 이제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자산 관리를 하기가 어려우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 하나 좀 공지를 드릴게요. 네, 미리 공지를 드리면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국가의 지사 런칭을 좀 앞두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다양한 지역에 저희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인맥들, 이제 파트너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와중에 현재 LA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과 또 연이 닿아서 요즘 이제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또 어떤 투자 그런 상품들과 방법이 있을지 소개하는 자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1차적으로 좀 프리 미팅을 해봤고요. 뭐 내용이 너무 좋아서 좀 오히려 공공연하게 우리가 런칭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서 이런 미국 부동산 시장 현황이라든지 또 어떤 사업 투자 모델이라든지 현지에 어떻게 하면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미지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저택을 하나 가져왔고요. 저도 이미 앞에서 들었습니다만 이제 아마 여러 기사를 통해서도 접하셨겠습니다만 미국 부동산 시장도 정말 빠르게 가격 상승을 이뤄왔고요. 그 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좀 더 내용을 알차게 구성을 해서 아마도 2월 말 또는 아무리 늦어도 3월 초중에는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또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날짜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네, 아마도 2월 중순은 넘어갈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2월 마지막 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중국에 있지만 미국 세미나 같은 거는 조금 많이 아마 참석해서 들어보셨으면 하는 이유가요. 국가별로 이 부동산이 투자의 최적점의 그 어떤 그 균형점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이 균형점이 계속해서 변화온 그런 패턴이거든요. 중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를 많이 알고 계시면 그거를 꼭 직접 투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많은 영감을 또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마 참석해서 어차피 뭐 네. 무료로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뭐 많이 이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제 주변에 이제 이런 소식을 알렸을 때 한 분이 되게 안타까워하셨던 게 한 달 전에 이런 미국 부동산 투자 관련된 세미나를 네, 돈을 주고 신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네, 그분 같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800만 원 주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뭐 당연히 난이도가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상세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좀 특히나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나름의 전문가가 그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설계도 하지만 디벨롭도 하는 분이다 보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난이도 깊게도 사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어서 이런 세미나를 진작에 알지 못했던 거를 좀 아쉬워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아마 되게 좋은 퀄리티, 그다음에 그 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시장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골라서 공지를 미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네, 뭐 일단 제 소개 간단히 저는 이제 UNC REA의 전체 총괄을 맡고 있는 배정현 이사고요. 보시다시피 뭐 이런 여러 가지 투자 경력과 뭐 여러 선물 트레이딩 경력, 그 외에 여러 관리, 투자, 전방위적 1대1 컨설팅을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세금 계산이나 시나리오를 대응 전략까지도 1대1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발표 순서를 바꿔서 기존과 다르게 이제 중국 오피스부터 발표를 시작할 거니까 배덕형 지사장님에 대한 소개는 또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국 오피스 진행해 주시겠어요? 예, 화면 꺼주시고요. 네. 예, 중국 시작하겠습니다. 1월 중국 부분이고요. 지금 시간이 중국으로 7시 10분이거든요. 40분, 40분 하면은 80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35분에서 40분, 그러니까 중국 시간으로 7시 45분에서 50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요, 첫 번째 중국 거시경제 현황입니다.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일단 조금 서머라이즈 해드린 다음에, 중국 경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하고 싶을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매달 저희가 트래킹하고 있는 주요 도시별 중국 부동산 가격 추이인데요. 중국에서 거의 뭐 제일 잘 나가는 도시 한 26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쭉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현장 케이스들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중국 현지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기타 사항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고요. 비교적 좀 잘 나온 사진으로 올려봤습니다. 잘 나온 게 이거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시면은 실망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UNC 이 부동산의 중국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고요. 칭다오 현지에 있는 EMJ 컨설팅에 지금 전략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칭다오 협의회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 특이사항으로는 제 아내가 중국 사람이고요, 한족. 그래서 이제 일남일녀 두고 칭다오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 차코페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창피하더라고요. 차코페, 차이나 코리아, 페페는 제 영어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 거시 경제 현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들으시기만 해도 뭐 얼추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조금 많이 좀 출연을 하시는 분 같아요. 김세직 교수님이라고요. 지금 이분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교수로 계시는데요. 이분은 좀 특이사항이 옛날에 IMF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현실적인 부분을 터치를 하면서
너무 이제 상하탑 안에만 계시는 그런 분은 또 아니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최근 말씀하시는 것 중에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 포인트. 뭐냐면은 5년이 지날 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씩 하락한다는 거예요. 아주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김대중 정권 때 연 7%로 5년을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뭐 연 5%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든다. 이 법칙이 워낙 강력해서 지난 30년간 그 어떤 정부도 저지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데요. 한국은 거의 이 법칙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중국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중국 위안화 기준으로 상정을 한 명목 GDP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2년부터 2021년 얼마 전에 발표된 자료까지 모두 누적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성장률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조금씩 하락을 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2020년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나라가 다 급감을 합니다. 그러고 2020년이 너무 떨어지니까 2021년은 조금만 올라도 기저효과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년의 평균은 연평균 5.1%로 두 번 성장한 거하고 같아요. 그러면 5.1%라는 거는 기존에 뭐 거의 7%, 8% 성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성장률 추이가 하락을 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김세직 교수님 말씀 맞다나 제가 5개년으로 한번 나눠서 연평균 성장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4%였다가 17%, 다시 14%, 9%, 7%. 그러니까 2005년 이후로는 어떤 하락하는 추세가 보이기는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김세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전반적인 추이는 좀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GDP가 점진 하락을 하니까 중국 경제가 뭐 문제가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2019년, 20년, 21년을 GDP 규모만 가지고 봐보겠습니다. GDP라는 건 어떤 경제 규모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은 GDP 발표가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제가 조금 추정치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대입을 해서 도출했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중국이 2위인데요. 2019년도에는 중국이 미국이 66%였습니다. 경제 규모가요. 그런데 작년에 72%까지 따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주요한 어떤 미중 관계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예전에 그 소련이 올라오니까 미국이 소련을 죽이고 일본이 올라오니까 미국이 일본을 죽이는데 그때 모두 다 50%를 넘지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미국 경제에. 근데 중국은 이미 72%까지 와 있고 두 개가 사실상 완전히 끈끈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를 한 상태로 경제를 운영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둘 간의 갭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게 조금 특이사항일 것 같아요.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국은 2020년에 모든 나라가 다 내려가는데 미국은 역성장을 합니다. 중국은 2020년에 성장률이 하락을 했는데도 여전히 플러스 성장은 했어요. 2021년에 당연히 튀어오르죠. 중국도 당연히 튀어오르죠. 그래서 연평균으로 미국은 0.6%로 두 번 성장한 셈이고 중국은 아까 5.1이었는데 5.1%로 두 번 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요. 2020년 대비 2021년에 순수량으로 증가한 양을 봐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억 달러 기준이거든요. 보면은 미국은 1조 달러 정도가 되고요. 중국은 1.2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순수량으로 늘어나는 GDP 규모가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앞섰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 규모면은요, 웬만한 국가의 GDP 하나가 나옵니다. 중국이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스페인의 1년 GDP가 나옵니다. 매년 스페인이 하나씩 생겨나는 규모로 지금 경제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또 하나 성장률 추이를 봐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GDP를 보시면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1.7조 위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캐나다하고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캐나다는 경제 면적은 중국보다 더 큰데 인구수는 한국하고 비슷한 나라거든요. 좀 춥고. 근데 캐나다하고 한국이 경제 규모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보다 브라질보다 호주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 남한 그 반쪽짜리 그거를 가지고선 경제 규모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가 봤을 때 다음 상대는 이탈리아를 꺾고 이제 2조 달러대로 들어가 버리면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있는 그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기 해외에 아주 그 유명한 기관에서는 한 30년 정도가 지나면 한국이 지금 거의 독일 정도 수준까지 갈 거다. 여기는 이제 북한하고 통일한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들어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특이사항을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에는 모든 나라가 떨어졌다고 그랬죠. 21년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원래 2019년보다 더 2019년을 따라잡느냐 아니면 2019년만도 못하느냐 요거를 한번 봐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2019년도 경제 규모를 능가한 나라가 딱 세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중국, 한국밖에 없습니다. 요것도 조금 특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2019년도보다 2021년이 좀 더 늘어난 겁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놀랍게도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을 하면은 요 세 나라는 양의 수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세계 경제에 있어서 지금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리고 서구 선진국 국가들 역시 현재 2019년도 GDP를 회복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사실 예상 외로 굉장히 지금 발군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참고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이게 지금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굉장히 느려지느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덩치가 너무 커지니까 모수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여전히 성장 자체는 일어나고 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큰 편이지만 자체적으로 과거와 비교를 하면 떨어진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봐보겠습니다. 왜 5년 1% 하락의 법칙이 중국에서는 안 될까? 중국이 다른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까? 중국은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이 각기 다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라고 한번 의문을 던져봤어요. 중국에 있는 성 하나가 웬만한 나라 규모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그 현상이 나온 게 아닌가 한번 제가 의문을 던져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1년에 중국 성별로 GDP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업 위안으로 RMB 기준으로 보시겠는데요. 이 광동성하고 강수성이라는 이 두 개 성은요, 대한민국보다 GDP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보다 GDP가 큰 두 개의 성입니다. 그리고 이 광동성하고 강수성은 2000년대 이후로 1, 2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산동성도요, 3등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동성하고 강수성의 갭이 좀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강수성이 엄청나게 센 성이죠. 자, 보시면 2020년 대비 성장률이 12에서 13%, 4%가 나옵니다. 중국의 전체 성장률이 아까 8.1%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률보다 얘가 더 높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덩치도 큰데 중국 전체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즉 중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이 GDP를 갖다 다 합치잖아요. 그러면 중국 전체 GDP의 6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뭐 승부가 난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또 하나의 어떤 측면을 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성이 아니고 시급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상하이, 베이징 이런 직할시는 사실 성급과 동일 개념으로 이제 보기는 하는데 같이 시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전체가 5개년 단위로 이런 평균 성장률을 보이는데요. 일선 도시와 신일선 도시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있는데요. 개중의 신일선 도시 중에는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중국이 지금 공동부유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균형 발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막 가진 사람 걸 다 뺏어서 뭐 나눠주자, 공산주의 만세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일선 도시는 성장률 자체는 조금 하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락하는데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일선 도시가 4개거든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션전이에요. 이 4개의 도시의 역할은 뭐냐면요. 다른 어떤 도시들이 하지 않았던 4가지 방향으로 각각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도시들로 하여금 나는 션전 모델이 맞겠다. 나는 상하이 모델이 맞겠다. 이거를 지금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일선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 자체는 꼭 비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신일선 도시는요. 15개씩 매년 선발이 되는데요. 일선 도시를 따라잡아라. 뭘로? 양으로. 그래서 지금 이미 수조라든지 이런 종칭 같은 도시들은요. 일선 도시를 거의 따라잡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은 지금 무서운 속도로 양적인 성장의 어떤 그 속도를 내고 있고요. 2선 도시에는 인프라를 갖다가 확충을 하면서 신일선 도시랑 묶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인프라만 투자가 돼도 GDP가 상당히 올라가는데 신일선 도시하고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전체가 지금 약간 이런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을 좀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선 도시가 있으면요. 주변에 2선 도시, 3선 도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빈 땅은 농촌인 겁니다. 도시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1선 도시인 이유는요. 요 주변에 2선, 3선하고 같이 하나의 경제 권역을 이루고 있어요. 또 다른 데 있는 1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일선 도시 하나가 있어봤자 근처에 있는 2선, 3선 얘네들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가 움직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1선 도시를 가지고서 성장을 하려니 성장률이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만 계속 있어지고 여기 경제권역에 포함 안 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제 권역을 하나를 추가를 하는데 갑자기 어디 서쪽에다가 티베트 이런 데다 추가를 하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높은 거를 갖다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2개의 경제권 사이에 위치해 있는 신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경제권을 추가를 하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성공 확률이 높거든요. 그 다음에 효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고 그 다음에 이 신일선 도시는 앞서 있었던 일선 도시하고 거의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확충을 하는 그런 식으로 나라에서는 정부 투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부가 그냥 돈 뿌리기 식의 인프라 투자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선 도시 중에 베이징에 있고 여기 샹하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찡후 2线이라고 해서 이 찡이 베이징, 후가 상하이거든요. 찡후 1선이 있고 2선이 있는데 1선이 이제 뭐냐면 고속철 이거 연결하는 그 고속철 라인이에요. 근데 두 번째 라인을 뚫겠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뚫어버리면서 교동 경제권이랑 연결을 시킨 겁니다. 교동 경제권은 뭐냐면 사실상 산동성에 있는 경제권이에요. 그런데 이 교동 경제권이라는 거는 그전에는 그닥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베이징을 가기도 여기서 상해를 가기도 너무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중간에 붕 떠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고속철로 바로 연결을 시켜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제가 지금 칭다오에 있잖아요. 칭다오에서 지금 베이징에 가려면 옛날엔 4-5시간이 걸렸어요. 고속철을 타도. 왜냐하면 돌아서 갔거든요. 여기까지 진안까지 와서 여기서 돌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산동에서 진안 갈 때는 또 속도도 되게 느려요. 고속철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막 밟더라고. 근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여기서 바로 가기 때문에
칭다오가 베이징을 가든 상하이를 가든 다 3시간 이내로 가는 그런 도시가 돼버리는 겁니다. 상하이 경제권에 있는 이 항저우라든지 닝보 같은 데는요.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사실상 상하이랑 하나가 돼 있거든요. 만약에 칭다오가 3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칭다오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상하이에 가면 오후 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근성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동경제권을 키우려고 한다. 뭐 이런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 수가 있겠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델은 계속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뭐 거시경제 현황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주요 도시별 부동산 가격 추이를 보겠습니다. 네, 바레만 지역, 그 다음에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화중지역, 화동지역, 동북지역, 화서지역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저희가 보고 있는 26개의 대도시입니다. 이 26개 대도시가 사실상 중국 경제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60%, 가격이 하락세를 띠는 데가 40%, 6대4 정도 비중입니다.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중국 부동산이 뭐 다 꺼졌다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락세 중에서도 아주 난리가 나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참고로 하시고요. 조금 특이사항 몇 개를 말씀해 드릴게요. 텐진이 뒤에서 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텐진은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갈 건지 지금 제곱미터당 18,000위안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징이 처음에 이제 찔끔찔끔해서 다시 정체 구간인 줄 알았는데 1월 달에 하락폭이 생각보다 조금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난징이 조금 이 부동산 쪽에 약간 좀 변동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창이라든지 시자정은 계속해서 아주 그 만성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얼빈도 마찬가지고, 하얼빈도 그 마찬가지인데, 채팅방에서 질문 주셨는데 예. 수치가 전월비인지 아니면 전년 동기비인지 설명해달라고 하시네요. 아유, 그 말씀을 안 드렸네. 전년 동기비입니다. YOY. 그러니까 작년에 집값이 100원이었는데 올해 집값이 105원이 됐다. 그러면 5%입니다. 작년에 집값이 100원이었는데 올해 집값이 95원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5%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작년 1월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이사항이 아까 난징 말씀드렸는데 칭다오하고 정저우가 둘 다 지금 특히 칭다오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2019년, 2020년 GDP 순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 GDP 탑 20가 이미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제 나왔기 때문에 나왔는데요. 몇 가지 특이사항만 말씀해 드릴게요. 상하이하고 베이징이 드디어 4조 위안대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2006년도에 상하이가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돌파해서 막 난리가 났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1조 위안 돌파하는 도시들이 무더기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하이하고 베이징, 그 다음에 심천이 3조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전혀 다른 체급이고요. 지금 서울이 한 2.7조 정도로 저희가 위안으로 치면은 그 정도 GDP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순위상으로 봤을 때는 칭다오가 이번에 닝보를 꺾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한 게 닝보는 상하이의 그 경제권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하고 발전하는 만큼 그만큼 더 쉽게 발전을 하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칭다오는 지금 교동경제권에서 혼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케이스고요. 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천진을 한번 봐보실게요. 천진이 1.4조 위안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이번에 거의 1.6조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게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텐진이 지금 GDP 측면에서는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텐진이요. 지카이시답게. 자, 그런데 아까 보시면 텐진의 집값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 집값이라는 거는요, 어느 데서나 무한정 하락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정 하락을 하면은 건설사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집을 안 짓습니다. 그러면 특정 시점이 되면 공급 부족이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텐진하고 칭다오는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션전하고 샹하이는 지금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모델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션전하고 샹하이는. 아주 요거는 이제 제가 2월 달에 좀 기회가 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거를 공유를 했더니 예. 채팅을 아까 어떻게 보는지 몰랐는데 이제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3번 현장 케이스 공유로 하겠습니다. 11월부터 1월이고요. 지난달 그 세미나 때 이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못했던 내용을 일부 넣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중국 현지에서 부동산 자산 관리 업무를 하는 와중에 실제로 겪었던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 입주시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계약서를 분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고객분들 중에 자산 투자를 하셨는데 입주를 하실 때에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는 서류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계약서하고 이런 거 여권 복사본 이런 거는 분실하시면 이제 머리가 아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분실하시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인정을 안 하시거든요. 아직 분실한 게 아니다. 못 찾았을 뿐이다. 그러는데 그 없으면 이제 안 들어가니까 이거 좀 다시 한번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계약하시는 분들 계약서를 제가 그냥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왕첸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속 나와요. 이게 왕첸 이렇게 쓰거든요. 왕첸. 이 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인터넷입니다. 그물이란 뜻이에요. 중국어로. 그러니까 인터넷도 이제 넷이 그물이란 뜻이거든요. 예. 그물, 요거는 이제 치에는 뭐냐면 서명한다는 뜻입니다. 뭐 인터넷에다가 서명을 한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로 지금 등기 등록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어떤 그 대장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쓰는 겁니다. A라는 집은 홍길동이 거다 하고 딱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왕첸이라는 거는 소유권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이게 자산이 이 사람의 소유다 이렇게 딱 인정을 해주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이런 경우를 아직도 당해요. 그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여권을 쓰잖아요. 그러면 여권에 한글을 중국에서 인식을 못하니까 영문 이름밖에 없거든요. 한국 사람이. 근데 이 왕첸 시스템이 이건 중국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여기에 영문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는 등록을 했다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알고 봤더니 등록이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권을 번역을 합니다. 이 홍길동을 중국어로 번역을 한 중국어로 한자로서 홍지동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한국 영사관에 가서 이게 맞속으로 도장을 찍고 그거를 가지고선 다시 공증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자 성명만 가능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왕첸하고 방산증하고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이고요. 이 중국의 방산국이라는 곳입니다. 뭐냐면 한국에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록을 할 때 이제 법무사분들한테 돈을 들이고선 등기 서가서 하는 형식인데 한국은 소유권하고 매매권이 동시에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떨어뜨려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한국 분들은. 내가 내 집 사면 내가 마음대로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되지가 않다는 겁니다.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 왕치엔이죠. 왕치엔을 먼저 하세요. 하셔서 자기 소유권을 먼저 확보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확보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정부에서 토지 임대부 개념이기 때문에 땅은 국가 소속, 건물은 집주인 소속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정부에서 만약에 밀어버리려고 하면은 토지는 본인 거지만 건물은 본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줘야 됩니다. 이때 왕치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유권을 인정받아서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배상을 받아서 돈을 번 사람들이 중국에서 그 차이첸후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누구나 이 차이첸후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역으로 야 정부에서 집 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제발 정부에서 내 집을 밀어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서로 지금 정보를 모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방산증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입주를 하시고 나서 특정 기간이 지나면 정부에서 방산증이라고 해서 이제 증서를 하나 빨간 거 하나 줍니다. 그러면 그게 있어야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내 집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요거는 중국에서 많이 연구를 해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매 제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말로는 시엔꼬우라고 합니다. 시엔즈꼬마이의 약자인데요. 이 구매 제한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매 제한은 첫 번째는 자격에 대한 구매 제한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수에 대한 구매 제한이 있습니다. 자격에 대한 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베이징에 있는 집을 사시려면 베이징 후코가 있어요. 호구. 그러니까 베이징 후코가 있지 않은 사람은 베이징에 있는 집을 사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구매 제한의 첫 번째 자격에 대한 구매 제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베이징에서 태어나가지고 쭉 자랐으면 그 사람은 베이징 후코가 있겠죠. 그 사람은 집을 사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베이징 와서 베이징 대학을 다녀가지고 회사 취직도 했는데 나는 베이징 후코가 아닌데 그러면 나는 이때까지 베이징에서 살았는데 집도 못 사냐? 그게 아니고 베이징 후코가 없는 사람은 베이징 후코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 자격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매 제한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구매 제한의 두 번째는 뭐냐면 개수에 대한 제한인데 이거는 이 후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구매 제한이에요. 뭐냐면 베이징에 있는 베이징 후코를 가진 사람이 막 계속 집을 사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씨가 말라버릴 거 아닙니까 집이. 그래서 야 베이징 후코를 가진 사람은 베이징에서 집을 2채까지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딱 개수를 제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수에 대한 구매 제한인 겁니다. 이게 두 개가 개념이 조금 다른데 부를 때는 둘 다 구매 제한, 시엔고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러면 예, 약 5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4번 기타 사항까지 왔습니다. 네, 기타 사항 요거는 지난달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남쪽 도시들에서부터 이제 한국인 임차인에 대한 디스어드밴티지가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참고를 하셔서 주의하셔라 이런 의미고요. 저는 UNC REA의 정확한 조직 구도를 알고 싶다. 이거 뭐냐면 이제 좀 옛날부터 저희 서비스 이용해 주신 고객분들이 니네는 뭐 이렇게 영어 이름이 많냐 복잡하다 그러셔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 회사가 SL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뭐 트레이딩 비즈도 있고 투어링도 있고 에이전시도 있고 하는 일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또 그것만 하는 회사가 UNC REA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 UNC는 뭐냐면은 UNC가 이게 또 기가 막힌 이 영어 장명인데요. 이게 언택트 앤 컨택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코로나를 한번 극복을 해보자. 근데 아무도 궁금해하질 않아요. UNC든 뭐 RNC든 아무도 궁금하지 않는데 아무튼 REA는 뭐냐면요. 부동산을 영어로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에이전시. 그래서 부동산 에이전시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UNC REA인데 서울에 회사가 있고요. 미국에 현재 준비 중이고 중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지역에 한해서 중국 현지에 있는 부동산 업체인 EMJ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근데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EMJ하고 무슨 약속을 했냐면 중국 지역에서는 저희가 UNC 브랜드를 쓰지 못하고 EMJ로 해달라, 통일해달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활동을 할 때는 제가 회사 이름을 EMJ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EMJ를 통해서 다른 고객이 만약에 한국에 오신다. 그러면 UNC 이름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양사 간의 그러니까 UNC와 EMJ의 전략 파트너십 협의에 따라서 모든 중국 내 서비스가 EMJ 컨설팅 브랜드로 제공이 되고요. 보시면 UNC REA의 이제 서울 오피스입니다. 현재 미국, 유럽, 동남아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중국에 있는 회사 이름은 EMJ 컨설팅이고요. 현재 칭다오 시남구하고 성양구, 정양이라고 하거든요. 성양구 2개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북구로 아마 올 상반기에 이전을 할 것 같아요. 현재 칭다오 신안구 오피스가 저희 이제 생활 서비스 센터로 이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EQ경에 광저우에 오피스가 추가가 되는 모두 다 EMJ 이름으로 갈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내가 이미 중국 EMJ 컨설팅의 고객이다. 고객님의 질문인데 도대체 나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 모르고 안 받았는데 누구는 받았다더라. 그래서 니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EMJ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고요. 보면은 저희가 봤을 때 모든 부동산을 다루는 모든 사람의 어떤 그 입장은 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임대인 혹은 소유주거나 본인이 임차인이거나 본인이 자산 매입자거나 이 자산 매입자라는 건 뭐냐면요. 요 임대인이 집을 팔면 그 집을 살려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건데 자 일단은 제가 가장 접하시기 편한 게 요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임대차 서비스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집을 렌탈을 해가지고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지금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재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임대인에게는 저희가 자산을 위탁 관리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생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등이 깨졌다든지 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윗사람하고 싸워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대응을 해드리는 저희 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끔씩 집주인분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한 90% 이상이 싸움이 납니다. 싸움이 되기 때문에 분쟁 조정을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가구를 저희가 보관을 하거나 혹은 필요하시다고 할 때 임대업체로부터 받아서 제공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차 서비스가 하나가 있고요. 임차인으로 계속 계시다 보면 내가 한번 집주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또 이런 또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집을 자산을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건 이제 투자 컨설팅 서비스가 되고요. 부동산 소유주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 소유주 입장에서 보시면은요. 내가 지금 있는 집을 팔고 더 좋은 집으로 사고 싶다라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자산 시프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갈아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이거를 이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다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준비한 장표인데요. 제가 이거 설명하고 중국 파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UNC REA하고 일반 공인중개사하고 차이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가끔 그런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너는 무슨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뭐 부동산 하고 있니? 근데 부동산이 뭐 어때서요? 뭐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지만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공인중개사 부동산의 업무는요 일반 서비스에 해당을 합니다. 뭐냐면 월세 계약이나 한국은 전세 계약이 있죠. 전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이 있습니다. 저기 카메라를 켜주신 분은 카메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특이사항이 있다면 저희는 이제 원거리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한국 분이 지금 미국에 계시거나 중국에 계시는데 내 집이 한국에 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한국 혹은 중국에서 접촉을 하면서 원거리로 서비스를 다 제공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통합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반 공인중개사는 그 건 하나를 하면 끝나잖아요. 저희는 그 건이 끝나도 그 고객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이 끝나셨다. 그러면 저희가 2년 뒤가 남았으니까 1년 반이 지났을 때 다시 연락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임차인 입장이 이러시고요. 혹은 소유주 입장이 이러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더 좋은 선택 옵션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서비스가 있는데요. 고급 서비스는 투자 컨설팅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100% 1:1 프라이빗으로 제공이 되고요. 임차인 관리 서비스가 있는데요. 가끔씩 조금 독특한 임차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되게 마음고생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거 이제 전문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프라이빗으로 제공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게 교육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강의 및 세미나가 제공이 되고요. 아까 뭐 LA 부동산 투자 세미나 이런 것도 저희가 제공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저희 이제 영업 비밀이긴 한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분들에 대한 일종의 그 어떤 필터링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참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거 좀 배우고 싶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무료 강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접속만 해서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이게 한 달에 하는 거거든요. 한 달에 딱 2시간을 투자를 하는 건데 한 달에 2시간을 투자를 못 하시는 분이면은요. 대부분 말씀과는 다르게 투자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교육 서비스를 조금 더 자신 있게 제공을 하는 측면도 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해외 자산 관리인데요. 내가 지금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해외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에이전시로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자산 시프트, 아까 말씀드린 갈아타기죠. 자, 요것도 프라이빗 기반으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자산 시프트가 뭐가 어렵냐 하는데 제가 베트남에 있는 집을 팔아서 중국의 집을 사서 다시 중국에서 다른 집으로 갈아타서 그거를 팔아서 캐나다로 가고 자, 이거를 일괄적으로 다 해드릴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일을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어 임장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국에서 특히 임장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특이사항이 있다면 저희는 해외에서도 이거를 진행을 한다는 점. 코로나 이전에는 이걸로 부동산 투어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비행기 타고 모시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중국에서 1월 준비한 내용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50분이 조금 안 됐죠? 시간 거의 맞춘 것 같습니다. 네, 공유 안녕하세요. 지난 1월 26일 수요일 저녁 때 진행했던 정기 세미나 때 어, 네트워크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잠깐 아웃되는 바람에 그 뒤에 영상들이 녹화가 안 돼서 따로 한국 쪽 오피스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내용을 다시 재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잘 부탁드리고요. 바로 저희 1월 세미나 한국 오피스 내용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매달 진행하고 있는 한국 부동산 시황을 리뷰해 드리고요. 지난달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두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분들의 부동산 공약 리뷰해 드릴 거고요. 지난달부터 특히 좀 저희가 강화하고 있는 섹션이죠. 각종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한 달 내내 다양하게 내용들을 섭렵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리뷰해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에 대해서 지난 한 달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주택 매매 시장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는 전월 대비 10.1% 하락했습니다. 그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상승 국면이 12월 들어서는 이제 드디어 보합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아마 이런 보합 국면으로 전환된 부분들을 특히나 여러 신문지상이나 각종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감상으로는 아마도 보합 국면이 아니라 하락 국면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그 왼쪽이 11월 달 소비심리 지수고 오른쪽이 12월 달의 소비심리 지수고요. 그 매달 이 심리 지수는 4월 중순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1월 15일 날 발표된 자료를 갖고 제가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도표를 보시다 보면 이 노란색으로 지금 기표되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 주황색으로 기표가 되고 있죠. 이 지역들은 사실 상승 국면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하락 전환이 됐었고요. 대전, 대구, 울산, 전라남도 같은 경우 11월 달 기준 소비 심리 지수가 이제 보합 국면으로 들어서는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럼 한 달이 지난 12월 달에는 어땠느냐? 보시다시피 색깔이 좀 많이 바뀌었죠. 우선 상승 국면에 있었던 서울과 경기도, 인천 주요 수도권들이 보합 국면으로 태세 전환을 했고요. 대구 바로 위에 있는 경상북도, 또 부산들도 보합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합 국면에 있던 지역들은 예를 들어 대전, 대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더 옅어졌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하락 국면 색깔이 더 짙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보합 국면 색깔이 옅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신다고 하면 11월 달만 해도
노란색, 주황색, 상승 국면에 있었던 지역들이 많이 보이셨죠. 뭐 중간중간 보시면 특히 이제 그 노도강 지역들, 그리고 일부 서남권 지역들이 보합 국면에 있긴 했었습니다. 12월 들어서는 확연하게 색깔이 바뀌신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일단 노도강이 있는 가장 위쪽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하락 국면으로 전환을 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지역들도 점차 보합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시장의 소비심리지수가 중요한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좀 특수성 때문에 전세 시장이 매매 시장을 선행해서 리딩한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8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여전히 보합 국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수 자체는 점차 떨어지고 있죠. 전국 기준으로 보면 그나마도 투자 심리가 살아 있었던 실수요자들이 많이 그래도 관심을 보였던 충청남도는 노란색을 여전히 띠고 있었으나 12월 달 들어서는 파란색으로 바뀌었고요. 세종, 아까 매매지수에서 보시다시피 일단 하락 전환했고 또 색깔도 강화가 되고 있고 서울, 경기도도 보시면 파란색 안에서 색깔이 옅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 부산 마찬가지고요. 전라남도는 또 하락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수도권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파란색 계열을 많이 띠던 소비심리 지수가 12월 달 들어서는 좀 뚜렷하게 하락세를 보이는 곳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11월 달부터 이어진 그 부동산 시장에 냉각되는 상황들을 보실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매물들을 대상으로 사례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에 있는 사실 다양한 매물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교민분들도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의 또 다양한 네트워크에 계시는 분들이 좀 개인적인 의뢰나 회사 차원에서 의뢰를 주시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매물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매물들 두 개를 뽑아서 좀 샘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11월 중순에 저희가 의뢰를 받은 두 건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게 매매건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전세건입니다. 주요 지역에 있고요. 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네이버에 저희가 실제로 매물을 홍보했던 그런 캡처본을 저희가 따온 건데요. 보시면 날짜가 보이시죠? 11월 달에 저희가 의뢰를 받고 계속 이제 매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달 당시에 6억 7천으로 저희가 내놨던 매물입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중계 그린이라고 하는 중대형 단지고요. 그 중계역, 바로 도보, 역세권 한 2, 3분 거리에 있는 가장 각광받고 있는 중소형 단지입니다. 특히 작년에서도 작년 초부터 3분기까지 가격 급등이 이루어져 왔던 곳인데요. 아무래도 그 서울 시내에서 6억 미만 또는 6억 전후의 매물들이 상당히 귀하다 보니까 거의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1억 넘게 상승을 했던 지역입니다. 해당 매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7억으로 매매 의뢰를 하셨으나 저희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너무 그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걸로 좀 판단을 해서 합의 그때 6억 7천으로 저희가 올려놨었고요. 사실 12월 말 기준으로도 그렇고 현재 1월 이미 뭐 말 기준으로도 6억 3천으로 4천만 원만큼 하향 조정했습니다만 거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지 같은 경우에 해당 평형의 거래는 10월 이후 11월, 12월 모두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권을 보신다고 하면 요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 바로 위치해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형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남역과 양재역 바로 중간에 있어서 도보로도 각각 5분 거리에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 삼성타운과 거의 근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학군 수요 플러스 삼성전자 쪽 수요 그 두 가지 수요만으로도 전세가 빠르게 소진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매물 같은 경우에도 11월 중순에 의뢰를 받고
이미 11억에 호가를 올려놓았었는데요. 네, 1월 정말 전주죠. 1월 18일까지도 가격을 매 주마다 5천만 원씩 낮춰가면서 2억을 다운시켜서 9억까지 낮췄습니다만 거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번 수요일 날 저희 세미나 했던 날이죠. 네, 그때 다행히도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이런 사례들은 사실 뭐 저희가 좀 대표적으로 저희가 다루고 있는 매물들만 보여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좀 저희가 기사를 뭐 몇 개를 발췌를 해왔는데요. 보시면 여기 지역 중에 S 전용 84.88제곱미터 가장 선호하시는 30평대 매물이죠. 10월에 14억짜리 전세 계약이 2건 있었습니다만 12월 들어서는 거래금이 13으로 낮춰졌고요. 현재 그 해당 지역에도 저희가 매매 진행했던 건이 있어서 2월 말 잔금으로 전세 시장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고 있는데 결국 12억까지 낮춰졌습니다. 2센트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포에 있는 주요 매물 중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고 하는 주요 매물들이 있는데요. 그 매물 같은 경우에도 현재 12억에서 10억 5천까지 가격을 낮췄습니다만 로얄동, 로얄층, 로얄 타입이 여전히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현상들은 아무래도 대출금리가 이제 가장 영향을 크게 줬다고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대출금리 상승도 전반적으로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시장 심리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실제 시중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미 5%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21년 1월 말만 해도 2점 중반대, 3점 초반대면 보통 전세 대출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근데 기준금리가 점차 빨리 올라가게 됐고요. 현재 기준금리가 1.25%로 이미 0.5%가 1년 사이에 올랐는데도 앞으로도 더 빠르게 기준금리가 오를 거라는 예상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영향들은 아무래도 그 긴축을 또 빠르게 시행하고 있는 미국 연준의 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1월 18일 기준으로는 이미 3월 3점 중반대에서 4점 중반대까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전세 금리 상승에 아무래도 실수요자분들은 좀 대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금리 상승도 금리 상승이지만 특히 임대차 3법 이 영향으로 이미 전세를 연장하실 분들은 많이들 연장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실제 수요자분들 중에서도 이미 급격하게 상승한 전세금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보니 월세 전환은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세 이자를 내고 사는 것보다 반전세로 월세를 사는 게 더 나은 지역도 있습니다.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네, 이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중에 좀 저희가 주목했던 데이터는 거래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현상 자체로만 보면 그 호가가 높긴 하나 매물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죠. 예를 들어 지금 경기 전체 월별 아파트 거래량 평균을 보시면 평균이 10,000건이 넘습니다. 그 서울 전체로 보시면 3,000건이 넘고요. 인천은 2,600건이 넘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 월별 그래프를 보시면 급격하게 하향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데이터는 아무래도 좀 집계 자체가 늦다 보니까 이게 지금 1월 초에 확인된 12월 둘째 주까지의 데이터인데 예를 들어 경기 전체로 봤을 때 85건, 서울 전체로 봤을 때 9건, 그다음에 인천 전체로 봤을 때 14건. 상당히 적은 숫자의 거래가 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아마도 지금 이제 1월 말이 끝났으니까 전체적인 12월 데이터가 나올 텐데 어, 상당한 하향 추세를 유지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금리의 영향과도 가장 큰 관련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대출 중단 사태, 그리고 정부에서부터 들어온 상당한 압박으로 각종 이제 시중 은행들의 신용대출 축소, 그리고 DSR 강화 정책,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매물 거래 감소와 함께 수요 위축, 그리고 시장의 냉각을 빠르게 가져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냉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상승론과 하락론이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1월 이전까지만 해도 상승론이 상당히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11월 중순 이후 12월을 겪고 나서 많은 전문가들이 상승론을 펼치던 분들은 조금 더 본인들의 주장을 좀 약화시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 두 가지 주장들이 맞부딪히고 있다. 상승론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 국면까지는 아직 아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큰 항공모함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면 이미 과거 2008년도,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017년도 같은 큰 경제 위기가 왔을 때만 크게 하락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지, 그 다음부터는 결과적으로 장기 추세는 상승 곡선에 있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로 봤을 때는 아직 꺾이기 직전이고, 이게 꺾일지 아니면 보합으로 갈지 사실 현재로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022년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수요 대비 공급이 여전히 타이트하고, 어, 이번 3월과 4월에 있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감안을 하면 7월 달에 다시 돌아오게 될 임대차 3법의 이제 만기가 도래한 시점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상승 여력은 강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락 쪽에서는 이미 말씀드렸던 그런 긴축 정책, 그 다음에 대출금리, 그리고 이미 과도하게 오른 시장의 그런 버블성 가격 형성 지수들, 이런 것과 플러스해서 저희가 약간 더 주목할 만한 데이터를 가져왔다고 하면, 전체 통화량 대비해서 과도하게 가격이 높다. 전체 총액이 높다. 결국 이 버블의 구간이 점차 확대되었고, 그 버블의 구간이 정점에 오른 현재로서는 앞으로 하락 추세만 남아있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리뷰를 좀 해드렸고요. 12월 1월 달에 현재 주택 매매 시장, 전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심리, 그리고 현상들을 좀 공유를 드렸고요. 또 이어서 가장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번 3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 시점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사실 시장이 모두 숨죽이면서 냉각된 상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주요 대선 후보 두 분의 정책들을 좀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가져왔고요. 이 정책들 중에는 가장 최근 한 일주일 전에 업데이트된 내용도 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재명 후보의 공약입니다. 전체적인 구성 공급과 규제, 정책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공급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두 후보 공이 공급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전국 250만 원 공급을 하겠다. 그 중에 기본주택을 100만 원 공급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첫 번째 정책이고요. 일주일 전에 다시 또 추가적인 정책을 내놨습니다. 61만 호 더 건설하겠다. 250만 원도 부족하다. 총 300만 원 넘는 여러 주택들을 공급을 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특히 무주택자에게 이런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또 공급 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 지금 이제 보시면 요 줄친 부분들이 일주일 전에 발표된 새로운 정책입니다. 그 외에도 저렴한 가격에 역세권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또 토지 임대부 분양을 포함해서 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더 상향 조정하겠다. 네, 이재명 후보의 핵심은 이제 기본주택이라고 보실 수 있죠. 많이 아마 언론지상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무주택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공으로 주도하여 공급하겠다라는 게 핵심 정책입니다. 일단 또 그 규제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실 규제 부분이 그 두 후보의 가장 극명한 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겠다. 현재의 실효세율은 재산세 안에는 그러니까 보유세 안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죠. 그 둘을 합쳐서 봤을 때 실효세율이 0.17%밖에 되지 않는다. 1%로 강화를 해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더 세수를 많이 확보를 하고 그런 확보한 세수를 통해서 이런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책 규제입니다. 더불어서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도 만기 연장을 제한하겠다라는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좀 더 세밀한 정책들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공급 정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정책들을 관장할 수 있는 특히 공공주택 관리를 위한 별도 전담기관을 신설하겠다라고 정책을 내세웠고요. 또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 좀 다양한 관리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심사제도 도입을 하고 BPS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고위직 임용과 승진을 제한하겠다라고까지도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에 반면 실소유자에게는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인데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주담대 최대 90%까지 제공을 하겠다. 그 외에도 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등 다양한 정책들을 내세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보시겠습니다. 규제 정책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내용이 좀 없고요. 공급 정책과 기본적인 정책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윤석열 후보도 공이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은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 현재 용적률을 재건축 단지 기준 300%에서 900% 상향 조정을 하여 사업성도 늘리고 공급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기부 채널 방식으로 무주택 가구의 공공 분양을 늘려주겠다. 또 청년 원가주택 공급하겠다.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그 이재명 후보와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건 아마 그 국민의힘 현재의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기본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거 수준을 개선하겠다. 임대주택 사업을 정상화하겠다. 공급 자체로만 보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두 후보가.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에서는 다들 동일한 것 같고요. 이 무주택자 분들에게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이 공통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규제 완화 안에는 정책 안에 세율 인하 부분도 있습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세율 인하하겠다. 이재명 후보랑은 좀 반대되는 입장이 있죠. 종부세, 과세 체계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네, 이런 대출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80%포인트로 80%로 대폭 상향하겠다. 네, 중간에 보시면 1주택자 재산세는 완화하겠다. 4주택자 양도세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 그리고 보유세 급등 차단하겠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공급을 강력하게 늘리되 세금은 또 강력하게 걷겠다. 그리고 무주택자들에게는 또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 윤석열 후보도
공급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급 정책을 진행할 것이고 대신 세금이라든지 각종 규제들은 완화하겠다라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그 매달 시간을 좀 최대한 많이 들여서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SNS의 주요 내용들을 추려서 리뷰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어, 이제 그 앞에서는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 뭐 시장이 어떻다, 또 이제 대선 주자가 이런 정책을 발표했다. 이제 시장 심리와 시장 전체 영향을 줄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오히려 지금 이번 SNS 리뷰 파트에서는 음, 좀 올해 들어서 이제 이미 발표됐거나 실행됐거나 실행될 예정인 교통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슈들을 다뤄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뭐 전 세계 시장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교통의 정책과 계획과 호재가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해당 시장이 좀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좋은 형태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떨어지든 아니면 오르든 이런 교통의 계획과 그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곳들을 미리 연초부터 알고 계신다면 내용이 조금 더 기민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한 7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 부익남의 일부 컨텐츠를 저희가 발췌한 것인데요. GTX가 관련된 내용. GTX 다들 아시죠?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고요. 브레이트레인 익스프레스고 이 급행 철도를 이용을 하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이 출근 가능한 시대가 된다라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지금 이제 A 노선, 그다음에 B 노선, 그리고 C 노선, D 노선의 상황들을 좀 리뷰를 드리려고 하고요. A 노선은 이제 가장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기도 하고 잘 알고 계시는 노선이죠. 파주, 문정, 일산을 통과해서 용산과 삼성을 거쳐 성남, 용인, 동탄까지 이어진 핵심 라인. 그리고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서쪽, 송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도림, 여의도, 그러니까 부천, 신도림, 여의도, 서울, 그다음에 청량리를 거쳐서 남양주까지 서에서 동을 관통하는 라인이고요. 신호선은 북부선에서도 의정부와 같은 동부권, 그다음에 뭐 청량리, 삼성, 양재, 수원까지 이어지는 한 라인이고요. 디노선은 약간 좀 기류처럼 이렇게 좀 약간 옆으로 뽑아져 나왔는데 장기, 검단, 계양, 부천까지. 그래서 인천 중심의 서부권에서 일단 지류로 이어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노선들의 상황을 좀 공유를 드릴게요. 일단 A 노선은 지금 2022년이니까 앞으로도 2년에서 3년 내에 실제 운행을 목표로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라인이라고 할 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복합 환승센터가 2028년 완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A 노선은 이미 착공도 들어갔고 이미 모든 계획들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준공이 되는 2025년 시점까지 얼마나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느냐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B 노선, C 노선들의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좀 실제 상황만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B 노선, C 노선 뭐 여러 그 타당성 검사는 이미 통과를 했고 이제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여전히 지금 사업성 부족이나 인자 적격성 심사 통과에 제동이 걸려서 기본 계획 고시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사회적 갈등이나 여러 이제 그 애로사항들이 좀 맞부닥치면서 착공 시점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으로부터도 최소한 10년 정도 뒤에나 준공이 가능할 수 있다. 착공 시점을 일단 뭐 저희가 언제일지 모르니 기본적으로 5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실제 시작을 하더라도
네.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호선은 그나마 B노선보다는 조금 더 선행해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기본계획고시가 2020년 1월에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D노선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 이슈화된 라인입니다. 김부선, 또 뭐 김용선이라고 뭐 불리기도 하는 라인인데, 이제 사실 이 노선은 D노선이라는 명칭은 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원래 이제 서부권 급행철도인데 그거에 대한 가칭을 D노선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명칭하고 있습니다. D노선은 아무래도 좀 쟁점, 대선을 앞두고 표밭을 의식한 어떤 이슈화된 라인이다 보니까 이 또한 빠르게 추진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SBS 뉴스를 통해서 봤던 내용인데요. 지난 20년인가요? 30년간의 데이터를 봤더니 이 지역에서 승기를 잡은 후보가 결과적으로 실제 대통령이 됐다라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뭐 이제 그런 게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주요한 지역으로 대선 후보들이 꼽고 있다 보니 이런 쟁점을 이슈화해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GTX 정말 뭐 핵심 라인들이죠. 그리고 수도권을 관통하면서 어, 이동성을 확대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도 어,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컴팩트시티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 주신 분들이 있죠. 하지만 반대의 그 주장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라인들이 뒤섞이면서 어, 기존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더욱이 오히려 수도권에 진입하는 시간이 빨라지면서 강남과 같은 핵심 지역에 부동산 상승의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 신통기획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재개발 후보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유를 드릴게요. 빠숑이라고 하는 이제 국토연구원 출신의 유튜버시고요. 일단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이라고 불리는데 재개발 재건축의 새로운 트렌드를 열겠다라는 서울시의 기획입니다. 기본기획으로 소요기간을 2년 내 단축을 시키고 건축, 교통, 환경 통합, 심의를 통한 빠름을 추구해서 최대한 빠른 공급을 서울시 내에 하겠다라는 정책이고요. 현재 2021년 12월 28일 기준으로 21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3달 전 2021년 9월 23일에 일단 신청을 받았고요. 그 서울시 전체로 보면 105곳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5분의 1 정도가 이제 후보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최종 선정은 아닙니다. 후보지로 일단 선정이 됐다는 거고요. 이곳들을 통해서 2만 5천 가를 공급하겠다는 공급 목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중구와 광진구, 강남구는 제외가 됐습니다. 사업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는 부분 때문에. 네, 요 신통 계획의 일단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업 시행 인가 단계까지 신속한 추진 속도, 원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추진 속도가 상당히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다만 임대 비율이나 용적률 미정 등 사업성 저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당 지역들이 후보지로 선정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부동산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들썩들썩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권리 산정 기준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서 투기 방지 대책을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좀 보시면 모든 구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개 구 빼고는 모든 구마다 한 지역씩 선정이 됐고요. 1번부터 21번까지 각 지역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 창신동 13, 숭인동 56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지역은 그 오세훈 시장 전 박 전 시장님 때 사실 도시재생
1호 지역으로 선정이 됐던 곳입니다. 그런 곳이 지금은 오히려 신통기획의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여러 의미가 있죠.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권리 산정 기준이 토지거래 허가고요. 여기에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죠. 9월 23일 날 각 후보 지역들을 받았고요. 이제 이 기준으로 보신다고 하면 그날 기준으로 이미 선정이 된 21곳은 그 이후에 토지 분할을 하거나 다세대 주택 변경을 하거나 그 이후에 매입을 했거나 하는 분들은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12월 28일 후보지 발표된 날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그 지역에서 주거지역 18제곱미터, 한 5, 6평이죠. 상업지역 20제곱미터, 한 6평 정도 되죠.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한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거래하셨던 분들이 일부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3개월 사이에 거래를 했을 경우에 그 이후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결과적으로 선정이 된 구역에 매물을 거래하신 분은 청산 대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런 재개발, 재건축 전반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가 상당히 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지역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냐. 이미 선정된 지역에 매물이 있다면 뭐 당연히 피하신 상황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지역이 아닌 곳에는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까 21곳 후보지 외에 105곳이 신청을 했다고 보면 여전히 84곳이 남아있죠. 그 84곳 탈락한 구역, 그곳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21곳,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들의 주변 지역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장님 계실 때 이제 재개발 지정이 해제된 구역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만하다. 뭐 당장 여기를 투자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미리미리 이 해당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내 자금 상황이나 내 향후의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 운영 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 상태에서 좀 장기 투자를 감수하고 직접적인 임장을 통해서 주민 의지나 동의율 등을 파악을 하면서 투자 관점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지역들에 대한 투자는 사실 뭐 저희 고객분들의 니즈도 있고 저희도 사실 다양한 전국 곳곳에 서울 수도권의 지역들을 답사를 다니면서 리포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서 40분 안에 끊으려면 제가 좀 빠르게 내용 또 정리를 드릴게요. 네, 매불이라고 하는 매일경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TV 채널이고요. 여기서 좀 저희가 발췌해온 내용은 당장 올해 2022년 신규 고통망이 개통되는 지역을 저희가 추려왔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일단 첫 번째로 신사역 강남역 신분당선. 아마 이 강남 일대를 많이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요 대교 넘어오자마자 요 신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남까지 이어지는 요 라인. 공사 정말 수년 동안 해왔죠. 드디어 개통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런 개통은 결과적으로 신사 이 신노년 요 라인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동안 강남이 당연히 이제 메인 상권이었다고 하면 사실 강남에서 신논을 가려면 걸어서 15분이 넘게 걸리거든요.
신노에서 노련을 가려면 또 15분이 넘게 걸리고, 어쨌든 이제 이 라인을 다닐 수 있을 만한 유일한 방법은 도보로 다니거나 버스로 다니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신분당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특히나 요 노년역 같은 경우에는 7호선, 신노년역 같은 경우에는 9호선, 신사역 같은 경우에는 3호선, 다양한 라인들이 겹쳐지면서 요 신분당선 라인이 상당히 핫해질 수 있다. 요 상권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천 신림선도 2022년 5월에 개통을 합니다. 사실 요 신림 일대, 관악구 일대 좀 많이 낙후되어 있었죠. 2호선이 비록 지나는 갑니다. 하지만 요 해당 구역의 교통 상황은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요. 예를 들어 여의도에서 신림까지 오는 데만 해도 이런 직통 라인이 없기 때문에 3, 40분이 거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요 신림 쪽에서 강남을 가려고 해도 요 2호선 라인밖에 없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보면 요 신림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2호선과 7호선이 이어질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여의도, 그다음에 그쵸 이제 9호선도 있죠. 요 라인들이 이어짐으로 인해서 여의도와 서구권과 강남까지 이동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단축이 됩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요 동부권 쪽으로 보신다고 하면 4호선이 연장됩니다. 지금 당고개가 마지막 역인데 요 라인이 3월 기준으로 남양주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별내걸가랑 오남, 진접까지 이어지게 됐고요. 남양주시가 상당한 교통 호재가 있다. 그리고 서남권도 호재가 있습니다. 부천 쪽. 원종, 부천 종합운동장, 소사, 소세울 라인. 7호선, 또 1호선, 그리고 요 서해선 연장 라인.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세미나의 중간에 좀 내용이 튕기다 보니까 영상이 튕기다 보니까 제가 좀 단독으로 촬영을 해서 내용 공유를 드리게 됐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저희가 세미나 때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 해외 다양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들도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도 하고 리포트도 드리고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UNC에 다양한 의뢰와 관심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